싶은 교육 채널. 자,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코칭을 위한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크게 4개의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4개의 내용은 독서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 독서 코칭, 독서 클리닉, 독서 치료 이렇게 였는데요.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독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상담에서는 주로 독서에 대한 습관, 흥미, 방법 등등을 이제 묻는 그리고 답을 주는 그러한 맥락의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독서 코칭에서는 기존의 독서 교육과 지도 이런 쪽을 보완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검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1:1 맞춤식의 교육을 행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례를 같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클리닉에서는 읽기 장애, 읽기 부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점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역시 운영 사례를 하나 같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치료 시간에는 치료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자료를 고르는 법, 발문법, 그 다음에 이어서는 총 5강의에 걸쳐가지고 사례를 보여드리기로 했죠. 그렇죠? 학교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사례들까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독서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들은 내용에서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어느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독서 코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활용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식도 결국에는 전문성의 일환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코칭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담이든 클리닉이든 할 것 없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체계적인 전문과 동시에 적정한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는 독서 코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더불어서 어떤 조건이 더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마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이 독서 코치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들도 거의 대부분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그렇지 않은 지당들은 사실은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발달 심리학에 대한 그런 이론들 또는 그 외의 것들이라고 해도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코치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또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많은 그런 분야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가치를 알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잘 못해요,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려면 당연히 코치가 먼저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코치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코치가 먼저 불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은 당연히 오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인내심 필요하고요. 특히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바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좌절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교육한 바를 열심히 행해 나가는 것, 이런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와 융통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변수가 많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특히 내가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재를 발휘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판단이 적절할까에 대한 부분, 때로는 기준에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끔, 어떨 때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판단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계를 알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또한 동시에 특히 치료나 이런 작업에서는요, 내가 도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동안 수련을 받은 내용, 그 다음에 내 실력, 능력 여하를 자기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코치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노력과 수련을 받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원고에 담겨 있습니다. 자, 크게 수련 분야를 세 분야로 구분을 지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활용 분야, 그 다음에는 문학 분야, 그 다음에는 심리학 분야라고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분야들을 다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넓은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활용 분야를 보시게 되면은 과목의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 교육론, 독서 지도론, 독서 상담론, 독서 코칭론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원리, 과정 등이 나오는 그런 기초 학습에 대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학에 대한 분야가 담겨 있는데요.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 그 밖에 뭐 문학의 역사라든가 등등 문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그 전에 독서지도사라는 과정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미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1번과 2번에 대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과목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과목 명이 좀 다른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심리학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달 심리학이라든가 이상 심리학이라든가 꽤 많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또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분야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어느 한 분야든지 간에 사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이론 과정을 통해서 전문 반열에 올라가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공부를 더 해나가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실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치료사들은 또 코치들은 현장에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기본적인 이론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게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게 더 중요해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깔려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발휘가 안 되는 면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습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 실습은 크게 두 개의 범위로 구분을 지어보았는데, 하나는 개인 실습, 또 하나는 집단 실습,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대1로 한번 코치가 되어서 작업을 해본다, 또는 1대 다로 해본다. 그 두 가지 모두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험을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참여자가 되어서, 즉 내가 수강생이 되어서 직접
받아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분야가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먼저 하고요. 그런 뒤에 이런 학습과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코치가 되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코치가 되어서 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을 두고 1대1로 하는 경우 또는 집단인 경우 둘 다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강의 들으신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들은 나보다 전문가에게 보고를 해서 관리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자격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획득과 그 다음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실습을 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 그런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런 뒤에 보고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습들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야 물론 학교에 계시면 학교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그러니까 집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들도 아이들이 모여있죠. 아니면 복지관, 이런 곳들처럼 공공기관들은 다 포함을 시켜주고 인정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코칭을 실시를 할 때 아이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결국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들은 모두가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실습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슈퍼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나에게 만약에 수련 감독이 있다. 즉 내가 실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 분에게 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관리 감독을 받는 것. 왜 중요한지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한 분들은 당연히 실력이 금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오라 라고만 여기시고 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특히 치료나 클리닉 이런 분야에서는 지당자의 어려움이 좀 크죠.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특히 클리닉 치료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더 슈퍼바이저를 만드셔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슈퍼비전은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혼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부담이 무척 큽니다. 또한 한 사람이 슈퍼바이저와 1대1로만 만나게 되면은 그 사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이런 사례를 만나보는 게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기도 하냐면은 한 사람이 발표를 할 때 슈퍼바이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슈퍼비전은 보통 동료와 함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경우가 보통 사람에 대한 그런 기준에서 8인 이상 있어야 되겠고 또 그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주어야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런 독서 코치라든가 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자격을 득할 때 그럴 때는 어느 기관이나 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데 활동을 하시면서 나중에 더 많은 활동을 위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스터디에 대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자, 앞에서는 슈퍼비전 실습훈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료 실습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은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강의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물론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 개인의 역량으로 결정이 돼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분들은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배우기는 배웠으나 시간은 채웠으나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라는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요. 물론 온라인 강의는 조금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실행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동료 실습 훈련 또는 스터디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몇 가지의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집단을 같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바이저를 이제 모셔놓고 함께 이제 그 안에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골라보는 거, 활동을 골라보는 거, 방법을 정해서 같이 한번 또 모색을 해보는 것들도 다 이 안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과정들도요.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인정을 받고 나중에 자격을 취득할 때 이 시간으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미리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관 실습. 앞서 예를 들어드렸죠. 이런 것들에 가서 하시게 되면은 다 기관 실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다 심화된 그런 과정으로서 관련된 연구를 한다. 특히 이 독서에 대한 분야들은요. 실행 연구를 하기에 매우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놓고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 실행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요. 그럴 때 다양한 과정과 함께 이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곧 연구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책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분야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때에는 양과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원래 양적 질적이 합해진 연구가 제일 좋은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했다면은 그걸 그냥 묵혀둘 게 아니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사례에 대한 그런 보고 그리고 나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연구 논문으로서의 보고 발표 그 다음에 책으로서의 그런 어떤 결과 보고 발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7단계로 저는 이 슈퍼비전과 그 다음에 뭐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과정들을 성실하게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신다면은 가장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다양한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학급의 아이, 나아가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30번의 만남을 통해서 독서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 코치라고 하는 이름을 더 달아가지고요. 여러 분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분야들은 사실 독서라고 하는 거는 같지만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쪼개서 먼저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책자로나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실행하시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얻게 되면은 이 연수의 의의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